안녕하세요. 여신 코코리의 책 읽는 방, 책 읽는 코코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회에 걸쳐 자존감 수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존감 수업. 하루에 하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회복 훈련. 윤홍균 지음, 출판사 심플라이프. 지은이 윤홍균. 윤홍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동대학교 의과대학원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레이디경향, 월간 생로병사 등의 글을 쓰고 있으며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자문의, 교통방송 귀로 듣는 처방전 상담으로 활약했다. 블로그를 통해 정신과에 찾아오길 주저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윤답장 선생으로 유명하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중앙대학교 게임과몰입센터, 성중독 심리치료협회,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100인의 정신과 의사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자존감과 중독이다. 할머니부터 사촌까지 10명이 훌쩍 넘는 대가족 사이에서 나고 자랐다.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유난히 눈치가 빨랐고 타인의 말과 행동, 감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 북적거려 싫기만 했던 환경이 정신과 의사에게 꼭 필요한 소양인 행동 심리와 패턴을 해석하는 자원이 된 셈이다. 운명이라 믿고 감사한다.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 학교가 싫을 때마다 숨어들던 도서관에서 책을 파기 시작하면서 난생 처음 꿈이 생겼다.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러던 어느 날 심리와 과학이 절묘하게 결합된 글을 읽고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글쓴이가 정신과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글쓰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고민과 질문에 사이다처럼 시원한 답을 주고 싶어 이 책을 펴냈다. 글쓰는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게 된 지금 어려운 의학 용어와 원리를 쉽게 알려주고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학창시절에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윤홍길 의사 같은 경우에는 꿈을 이뤘네요. 저도 대가족에서 나고 자라서 이 앞에 있는 서문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프롤로그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자존감이다.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중년 의사가 되었다.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 내 강연을 들은 후 인생이 달라졌다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시간이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나를 존중한다. 부모님은 나를 신뢰하고 하나뿐인 형은 늘 나를 지지한다. 총체적으로 무척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어린 시절 나는 유약한 아이였다. 몸은 약했고 마음도 여렸다. 편도선이 자주 부어 결석이 잦았고 걸핏하면 눈물을 보이는 울보였다. 여느 사내 아이들과 달리 장난꾸러기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야무지지도 않았다. 머리는 평범했고 손재주도 없었다. 자신감도 없고 끈기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날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그때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었다. 웬만하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고 양보가 몸에 밴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타인을 배려하거나 돕고 싶어서 베푼 친절이 아니었다. 내가 하면 망칠 것만 같아서, 나를 믿지 못해서 늘 남에게 기회를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시간은 거침없이 흘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지금의 나에게 상당히 만족한다. 어릴 때와 달리 나의 분별력과 판단을 믿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어떤 이들은 내가 정신과 의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 믿는 것 같다.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직업이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전문의 수련을 받는 동안 좋은 선배와 스승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덕에 성장할 수 있었고 전문의 자격증은 언제나 자랑스럽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의사들이 지독히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의 자살률이 다른 분야 의사들보다 높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의사 아닌가? 그러니 남들보다 행복한 게 당연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몇 년 전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고 내 이름을 걸고 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미뤄뒀던 숙제 하나를 풀고 싶었다. 바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는 생각이었다. 막상 시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행복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시간을 갖고 기록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변했으며 그런 감정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남기고 싶었다. 고민의 퍼즐이 조금씩 맞춰질 때마다 어김없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신과 차트에 셀프이스팀이라고 표기되는 단어, 사전적으로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단어. 나는 자존감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됐다. 고민을 정리해보니 내가 행복해진 과정은 곧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을 때는 자존감이 가장 저하되어 있었을 때였다. 나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 의과대학을 다닐 때 유급을 당한 적이 있다. 물론 낙방이 처음은 아니었다. 과학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 적도 있고 대학 입시에도, 심지어 재수학원 입시에도 떨어졌다. 의과대학 낙제는 그 중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 인생의 경로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밀려왔다. 그때 나는 매일 술을 마셨고 담배와 게임에 빠져 지냈다. 후배들과 함께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니 암담했고 스스로에게 창피해서 가족들도 피해 다녔다. 아침이 되면 친구들은 학교로 가고 나는 PC방으로 출근했다. 그곳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면 몰래 귀가했다. 당구장에서 밥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포장마차를 전전하다가 동이 틀 무렵 고양이처럼 들어오길 반복했다. 그 밖에도 수차례 방황과 절망을 거듭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어찌 보면 내 인생은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일으키기를 반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보다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며 뒤처지는 기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중독에 빠져 희망을 놓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돌아보면 자존감을 제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그렇게 힘겹게 지냈나 싶고 자존감이 건강해진 지금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것 같다. 자존감은 행복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자존감의 결과가 곧 행복이기도 했다.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말과 행복해진다는 말은 같은 의미였다. 그래서였을까? 자존감을 찾기 위한 길은 다소 힘들고 불편했지만 기꺼이 견딜 수 있었다. 자존감 문제는 내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불행하다며 나를 찾아오는 대다수는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사람,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 사람, 우울증 환자, 중독자, 죽고 싶은 사람과 그 가족. 이들은 하나같이 자존감 문제를 안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도왔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이자 자존감 트레이너인 셈이다.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많은 이론과 기술을 터득했다. 그리고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접목해왔다. 그 결과 마음이 튼튼해졌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또 힘들었던 여러 경험 덕분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며 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됐다. 과거엔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아 암울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일이 꽤 쓸만한 자원이 된 셈이다. 그 모든 과정을 책을 통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체험한 이야기, 습득한 정보를 남들에게 전하기란 쉽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성장담이나 은밀한 사적 세계를 고백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몇 번씩 소개일기를 썼다 지웠다 반복해야 했다. 또 의사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모조리 털어놓는 것도 선뜻 느끼지 않았다. 중요한 정보를 모두와 공유한다는 것이 싫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이 책을 끝까지 써보자고 맘먹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나의 자존감이 언젠간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유지하는 일은 수영과 비슷하다.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중력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긴다. 나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일도 생길 것이고 큰 실수도 할 것이고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지칠 것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순간들을 극복할지 구체적인 매뉴얼로 정리해두고 싶었다. 둘째, 나의 가족과 지인들이 인생에 한두 번은 반드시 자존감 위기를 겪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딸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다. 하지만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아직 어려서 등을 핑계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들려주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뜻밖의 사고를 겪으면서 이대로 내 생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생겼다. 그래서 이 책은 딸들에게 들려주는 자존감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이들도 아마 좋아할 것이다. 말로 하면 잔소리로밖에 안 들을 테니까. 셋째, 어차피 한 번은 정신과 의사로서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 때문이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약간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잠깐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내가 꺼내놓은 귀한 정보를 누군가 몰래 베껴 올릴 때면 깊은 분노가 일었다. 어렵게 얻어낸 지식을 나만 아는 곳에 꽁꽁 숨겨두고 싶었다. 하지만 곧 지식에는 어떤 경계도 없으며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생각인가 말이다. 유익한 정보는 널리 공유할 때 그 의미나 효과가 훨씬 커진다고 믿는다. 이 책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자존감이 무엇인지, 왜 자존감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다뤘다. 많이 듣고 쓰면서도 자존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 3장에서는 자존감이 부족할 때 흔히 나타나는 사랑, 이별,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뤘다. 4, 5장에서는 자존감과 관련된 감정을, 6, 7장에서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구체적 방법을 모았다. 각 장 하위 단락이 끝날 때마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이라는 실천법을 소개했다. 이것만 잘 따라해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평소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묻는 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내가 그랬듯 독자분들도 이 책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접목하고 창작해내며 자존감을 다시 고추세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윤홍균. 이번 자존감 읽기는 사랑에 관한 내용인 파트 2,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를 위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 성장소설에는 어김없이 사랑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유가 뭘까? 사춘기가 성욕이 가장 왕성할 때라서가 아니다. 성장은 자존감을 획득하는 과정이고 자존감을 갖추면 사랑부터 찾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존감이 무너지면 사랑에 대한 능력부터 의심하게 되어 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유형이 사랑 고민 상담자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김없이 자존감 문제에 봉착한다. 역시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는 사랑도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사랑을 놓친 후 찾아오는 자기 비하.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되시를 해도 겉으로는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우린 성격이 너무나 다른 것 같다 등 좋은 말로 거절하지만 마음 안에는 내 성격을 알면 떠나가기 뻔해. 너처럼 똑똑한 사람은 결국 나를 무시하고 질려버릴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하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주위 사람들은 무척 안타깝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겪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 아니야, 너는 사랑스러워 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망상에 가까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엄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라며 상대를 설득하려고 든다. 이런 스타일은 처음엔 겸손하거나 착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위 사람의 시선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본인의 후회가 늘어간다. 그냥 지난번 사귀던 사람하고 쭉 가볼 걸 그랬나? 하고 후회한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사랑을 놓친 후에 자존감은 더 떨어진다. 이들의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후회하면서도 자신이 사랑 부적격자라고 믿는 데 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자기 비하는 더욱 견고해진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더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비극이다.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감정이다. 원한다고 억지로 생기지 않는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사랑스러워 라고 아무리 외친들 사랑이 갑자기 솟아날 리 없다. 따라서 당장 자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다만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적어보는 것만이라도 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하나도 없다면 남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을 적으면 된다. 그것이 설령 타인의 오해이거나 드러난 겉모습에 불과할지라도 누군가 말해준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자. 이러한 행위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집이 어딘지, 무엇을 했는지 등 사소한 관심이 먼저 존경과 사랑이 싹 튼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를 아는 만큼 사랑 능력도 커진다.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면 인생이 심플해진다. 혼자 길을 걸어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느낌이 든다. 외로움이 느껴져도 많이 외롭지 않고 방황할 때도 사랑하는 나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외톨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이 자신감이 타인과 있을 때 생기는 불안감을 없애주고 자신감이 매력으로 작용해서 주변에서 인기도 얻는다. 나도 내가 몹시 싫었던 때가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때쯤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침에는 일어나기도 싫고 식욕도 없고 만사의 흥미를 잃었다. 씻지도 않고 겨우 학교에 가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잠을 자거나 멍하니 있었다. 평소 모범생으로만 살아온지라 스스로도 이런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놀랄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다지 충격적이지도 않았다. 나는 누구에게 짜증을 내거나 감정을 토로하지 않았다.
당연히 가족들도 모르는 듯했다. 형이 입시를 앞두 막내도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뭐 언제는 나한테 관심나 있었나? 하면서 점점 냉소적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잠깐 따라 나오라고 했다. 그리곤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으로 나를 데려갔다. 사고 싶은 책 있으면 아무거나 사? 늘 그렇듯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책장을 여기저기 둘러보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라는 책을 골랐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라는 글이 눈에 꽂혔다. 돌이켜보면 그때 무기력에 시달리던 것보다 더 괴로웠던 게 있다. 바로 나 스스로 내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한없이 나약하고 의지도 없고 승부욕도 사라진 내가 싫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책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17살 고등학생인 내게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관한 글은 적잖이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른 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괴로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다. 나는 이들에게 유난히 신경이 쓰였다. 아마 지독하게 알았던 경험 때문 아닐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면 20대에도 나는 무기력하거나 게을러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게으른 구석이 있었고 그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추측컨대 매사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데다가 부지런하게 움직여질 때 느끼는 흥분에 중독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싫어지는 감정은 대학에 가서도 나를 괴롭혔다. 의과대학에는 멋진 아이들 투성이었다. 어쩜 다들 그렇게 머리도 좋고 술도 잘 먹고 성실하게까지 한지 나와 심하게 비교가 됐다. 도대체 왜 나는 저들처럼 세련되지 못했을까? 왜 난 한 번에 외우지 못할까? 열등감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다른 길을 택한 친구들은 군대에 가 있거나 고시촌에서 힘들게 살며 나를 부러워했다. 그런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놔봤자 공감해주지 못할 것이 뻔했다. 무엇보다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남들이 이해해달라고 설득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무는 방법으로 그 시절을 견뎠다. 돌아보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감정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다.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남에게 비난을 들으면 도망이라도 갈 수 있는데 자신을 미워하면 그게 안 된다.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듣게 되고 그 경험이 쌓인다. 숱한 비교와 비난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은 생각이 자꾸 비관적인 쪽으로 오르기 쉽다. 이에 반해 자신을 사랑하는 이의 인생은 상당히 수월해진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마치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와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혼자 여행을 가서도 마치 둘인 양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위안이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진다. 특히 자신이 했던 어떤 행동을 되짚어보며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근심과 불안에 빠질 일이 없다. 나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자.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면 평소 자신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난당하며 살아왔다. 우리의 자아는 억울함과 슬픔에 빠져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로를 해줘야 한다. 그러면 너무 자기 위안에 빠지는 거 아니냐? 라고 혹자는 물을지 모른다. 좋은 질문이다. 그렇지 않다. 게다가 그동안 자신을 너무 못살게 굴거나 억압해왔다면 더 그렇게 해줘야 된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도 괜찮다. 자기 안위에 빠져도 괜찮아 라고 말해줘야 한다. 그 덕에 더 노력할 수 있었고 때론 무기력에 빠져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그저 괜찮아, 그동안 수고했어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지금 당장 그게 되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 우린 이제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니까.
사랑과 집착은 함께 온다.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받아도 의심부터 한다. 처음엔 의심하며 만나다가 나중엔 매달리는 형국이 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강렬한 사랑이라고 믿는데 사실은 집착이다. 집착은 병이다. 김병의 효자 없듯 집착은 굳건한 사랑도 떠나게 만든다. 집착 때문에 사랑이 떠나면 자존감은 떨어진다. 거봐, 또 떠났잖아. 역시 날 사랑하지 않은 거야.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집착하고 집착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정 스님에 져서 무소유를 보면 난초 키우는 이야기가 나온다. 누군가 선물해준 화분 하나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스님은 행복감에 젖는다. 물을 주고 볕을 쬐어주고 눈길을 주는 일이 일상의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머지않아 딱 그만큼 걱정도 함께 따라왔다. 집을 배우게 되면 혹시나 말라 죽지는 않을까, 얼어 죽지는 않을까 하고 없던 걱정이 생긴 것이다. 강아지나 화초 등 살아있는 뭔가를 길러본 이라면 스님의 이야기에 공감할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 애착이 생기면 행복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싹 든다. 그 대상이 사람일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른다. 사랑에 빠진 남녀는 달콤한 행복에 빠져들지만 동시에 사랑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조바심과 불안도 함께 느낀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 석 달이면 웬만한 연인을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투닥거리고 화해하고 다시 사랑하고 화해하고 싸우는 과정을 반복한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이 과정을 남들보다 격렬하게 겪는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시작해도 더 빨리 다투고 더 심하게 다투며 화해도 쉽지 않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한 번 더 떨어진다. 사랑을 할 때마다 소심해지고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기념일을 안 챙겨줘서, 약속을 안 지켜서, 전화를 자주 안 해서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은 똑같다.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전화를 안 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다른 이성에게 그렇게 친절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 소중한 나를 잃을 수 있지? 이러면서 다툼이 시작된다. 하지만 말은 다르지만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명제를 확인받고 싶은 의도는 똑같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에 확신이 없으면 상대를 의심하게 된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키우는데도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상대가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긴 하니?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면 버텨낼 장사가 있겠는가? 상대는 약속 시간에 늦은 이유뿐 아니라 사랑한다는 사실, 앞으로도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설득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만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 이후에 행동을 바꾸거나 의견을 맞춰가는 데까지는 갈 엄두가 안 난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상대에게 집중을 하지 못한다. 대신 자신의 모난 외모, 성격, 상처, 애정 결핍 등 부족한 점을 떠올린다. 누가 봐도 사랑 문제가 아닌 자존감 문제다. 잘 사랑하기 위한 기초공사. 자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기는 사랑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공사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정된 사랑을 이어갈 수 없다. 옷을 고르거나 미용실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에 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들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지나치게 타인의 관점에서 평가받고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주체적이 되어야 한다. 싸우면서 끊지 못하는 관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이혼율을 높이는데 이 속담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부싸움은 의뢰하는 일, 많이 해도 상관없는 일쯤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다.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자주 싸우는 게 당연하다고, 사랑하니까 싸운다고 합리화해서는 곤란하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다 보니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연애에 지나친 욕심을 부려 평범한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본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공유하길 희망한다. 어릴 때도 사랑을 못 받았는데 이 정도 사랑은 받아야지. 남들하는 평범한 연애를 넘어 정신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등이 좋은 예다. 이러면 안정된 심리 상태로 오감을 나눌 수 없다. 데이트를 해도 불안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 더욱 집착하고 그래서 뜨겁게 빠져들수록 더욱 불안해진다. 그리고 불안을 달래느라 에너지를 낭비한다. 싸움이 대화와 다른 점은 공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사랑 싸움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사랑하는 만큼 가깝고 남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작심하고 싸우자면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길 수 있다. 쥐꼬리만큼 남은 자존감마저 빼앗아가는 게 사랑 싸움이다. 사랑하는 이와 제대로 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아픔이다. 타인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도 없는 고민이 생긴다. 사랑을 하면 자존감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존감만 커지는 셈이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은 백설공주 이야기 때부터 춘향전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멀리 퍼져 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모든 고통이 치유될 거라고 믿는 것 같다. 내가 상담을 하면서 놀란 것 중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사랑을 혼동한다는 사실이다. 화가 나서 눈물이 나고 불안해서 우울해지고 슬픔에 가슴이 미어지는 경험을 사랑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그냥 아픈 거다. 노래 가사처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별이